저 이소연 박사님한테는 이제 많이 했던 얘기시겠지만 네, 또 직접 우주를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도 좀 청해보고 싶은데,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우주에 가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했던 점들이 어떻게 기억에 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사실 온갖 할 것에 멀미를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 우주는 어떻게 갔냐고 하시는데 우주에서도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배 멀미는 배 내리면 되고, 네. 비행기 멀미도 뭐 아무리 긴 항로여도 16시간 정도면 내리거든요. 그다음 뭐 자동차는 휴게소에 잠깐 내리면 되고 하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도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토할 것 같고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아프고 한데 이게 이제 배는 시계 보면서 아, 곧 내리지, 2시간 남았지. 비행기는 아직도 8시간 남았다고 이러는데 올라가자마자부터 11일 남았다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것은 그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사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탈 것에 멀미를 하고, 심지어는 어렸을 적에는 시내버스도 10분 이상을 타면 멀미를 해서 그 걸어 다니는 거리에 학교 다녀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러시아에서 계속 우주인들 그 멀미 연구만 하시는 이제 박사님께 저는 차, 택시, 비행기, 뭐 배, 기차 다 합니다. 우주 멀미는 저한테 더 심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멀미 하나도 안 하던 친구도 우주 가면 엄청 심하게 멀미를 앓고, 그다음 지상에서 되게 멀미가 심한 사람도 우주에 가면 멀미를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우주 멀미는 약간 다른, 물론 인지의 부조화 때문에 오는 게 멀미이긴 하지만 이 인지 부조화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올라가 봐야 알아. 이러시고, 심지어 이제 저는 선배 우주인들한테 되게 감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멀미 때문에 돌아온 우주인들이 고생한 게 처음 한 5년, 10년에 이제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아주 많은 연구가 이 우주 멀미를 먼저 그 예측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정말 악명 높은 훈련이 회전 의자예요. 네. 사람 의자에 앉혀놓고 안전벨트 묶은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요, 미국은 그 퍼스트맨이나 뭐 라이스터프나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막 360도, 280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구나 느꼈는데, 미국은 정말 크게 만들고 사람을 묶고 전기를 쓰고 미케니즘을 써서 사람을 막 3차원적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의자에 앉혀서 의자만 돌리면서 3차원으로 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박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딸깍 딸깍 소리가 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럼 전정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지는 제가 3D로 도는 것처럼 눈만 가려놓으면 느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대부분 우주인 훈련생들은 1분 안에 토합니다. 네. 그래서 안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첫 훈련 받은 날 세숫대야를 무릎 위에 올려주는데 뭐예요? 알게 돼. 근데 묘하게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거 한 번 그 회전의자 하고 나면 오후에 아무 훈련도 못해요. 계속 어지럽거든요. 이게 토천지 고문인지 훈련인지 모를 상황이 되는데 묘하게 늘어납니다. 처음에 1분에 토했다가 3분에 토했다가 10분에 토했다가 15분에 토했다가. 근데 그때 유럽 우주인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유럽은 과학적으로 이 훈련이 우주 멀미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유럽 우주인들이 열애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한 2, 3년 뒤에 미국도 몇 번을 해봤지만 우주 멀미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없어졌고, 러시아도 최근 한 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젠 더 이상 그 훈련은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아, 좋아졌으니까 우주 가면 안 하려나 보다 했는데 저 3일 멀미했어요. 네, 그러면 전은지 교수님한테 이제 좀 말씀을 청할 텐데요. 전은지 교수님은 이제 이 우주과학 전공하시고 예전에 뭐 독일에서도 연구하셨고 또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카이스트 교수로 오셨는데, 예전에 제가 뵀을 때도 막연하게 그 이제 리엔트리라고 하죠. 네. 재진입, 우주선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구 대기권, 그러니까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대기권을 이제 진입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아까 이제 본인 소개하실 때는 이제 유체역학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거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기 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더 그 상세한 본인의 연구 분야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어떤 연구를 하냐는 대답의 버전은 한 12가지쯤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제가 지금 버전을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일단 하고요.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물질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고체, 기체, 액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 더해서 플라즈마까지 있다고 하는데, 플라즈마는 그냥 기체의 어떤 좀 다른 형태예요. 그럼 그것 중에 어떤 물질을 공부하냐고 하면 저는 기체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체는 여기도 있죠. 이 방에도 있고 공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공기가 지구는 그냥 우리가 살 만큼은 우리가 여기 맞춰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구에서 좀 떨어지면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점점점 밀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희박기체역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그냥 공식 용어가 희박기체역학이고 그걸 영어로 하면 Rarefied Gas Dynamics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학문이 왜 필요하냐? 우주에 안 갈 거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일단은 뭘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로켓만 지금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로켓을 일단은 좀 대충 한 100km, 200km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다 알지, 뭐 일단 다 분리돼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탑재체가 남잖아요. 그게 위성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걔들이 목적 그 아이의 미션에 따라서 뭐 화성을 가든 달을 가든 어디든 가야 되는데, 그 아이 그 캡슐 같은 것들이 맞이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라요. 일단은 속도가 대부분 매우 빠르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빠르고, 그리고 뭐 희박한 그 주변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내보내려면 지구에서 만들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만들고 위에 뭘 잘 덮어 씌워야 안에 들어있는 매우 비싼 로봇이든 혹은 그게 사람이든 안전하게 보호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과학과 공학은 그런데 문제는 보통 공학에서는 실험이라는 방법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잘 디자인된 실험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 자체가 만들기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만 특정한 방정식을 풀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방정식 이름은 볼츠만 방정식인데요. 하여튼 그걸 풀어가지고 그런 유동들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역시 어렵네요. 네. 리엔트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재진입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주선이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지구 대기권에 다시 들어온다. 리엔트리, 재진입.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이제 로켓 또 우주선도 만들고, 이제는 누리호가 이제 700km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달 탐사선도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가는 것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또 알고 있어요. 그 굉장히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럴 때 아마 전은지 교수님께서 또 맹활약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최근에 이제 우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2023년 작년에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책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에 대해서 혹시 각별하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양자역학이나 제 연구할 때에는 우주에 대해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는 것이 제 연구에 아무 관련이 없고, 다음에 심지어 상대성 이론조차 쓴 적이 없어요.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상대성 이론이 거의 작동 안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주랑 상관이 없는 연구를 하는데 관심이 있냐 그러면, 사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물리과 학생들한테도, 야, 너희가 물리를 연구하는데 맨날 책 보고 문제 풀고 이런 거 이제 맨날 하는 거거든요.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너희가 연구하는 게 이 우주 그 방정식이 이 방 안에서 작동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전 우주 공간 전체에서 작동된다는 게 이 과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만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보라 그러고 생물과 학생들한테도 야, 너 생물을 연구하는데 맨날 DNA 뭐 맨날 뭐 이렇게 뭐 시약 하지 말고 길 가다가 좀 꽃을 좀 보고 나무를 좀 보고. 그래서 사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왜 있었냐는 건 이상한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물리를 설명할 때에도 언제나 우주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사실 양자역학이나 원자보다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자기학이나 반도체보다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종으로서 너무나 자연적으로 모두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원래 있던 관심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떤 억압을 통해서 없앤 거죠. 너는 이것만 해, 넌 저것만 해. 어릴 때 우리 모두 다 과학자였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길 가다가 다 모든 걸 궁금해하고 땅 파보고 그랬는데 이제 입시에 찌들리고 사회에 찌들리다가 그 관심을 거세당한 것이지 저는 이 관심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여기 아니겠지만 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과학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우주 얘기 조금만 해주면은 금방 그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 제 전공은 양자역학이지만 제가 물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주로 시작이 되고 우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달이 인간에 있어서 특별한 천체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사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심 사실 지구는 굉장히 작은 곳인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지구를 벗어나서 알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부터 가는 게 과학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주를 알고 싶고 우주가 물론 빈 공간, 거대한 빈 공간과 정말 눈꽃만큼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눈꽃만큼의 물질조차 지구 밖에 있는 것 첫 번째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만 우리가 지구 밖에 대한 정보, 과학은 모든 그 지식이 그 관찰과 실험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 관심을 갖고 거기 가야 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도 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처음 본 것도 달일 건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라도 망원경을 만들면 여러분 달부터 보지 않을까요? 달이 있으면 제일 크니까 태양 보면 눈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 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관심이고, 저건 왜 안 떨어질까? 뭐로 돼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달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오늘도 보름이라며요. 오늘 밤에도 볼 수 있거든요. 거대한 달을. 그래서 우리에게 태양 다음으로 밝은 그 밤이 아니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천체이기 때문에 사실 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달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